에콰도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9일 무장괴한 10여 명이 에콰도르의 한 생방송 뉴스 현장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연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실제 그 장면을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해당 영상은 스페인의 유명 일간지죠. 엘 파이스가 이제 편집해서 보도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지금 이제 괴한이 지금 손에 수류탄을 들고 이제 카메라에 들이밀면서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이어서 또 괴한 한 명이 이제 뉴스 진행자의 이 자켓 앞주머니에 폭발물을 넣고 또 이제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좀 젊은 청년층들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샷건이나 어떤 소형 기관총, 권총들을 소지한 상태로 생방송 현장을 급습해서 방송국을 점령하고 그 직원들을 모두 인질로 지금 붙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뉴스 진행자나 직원들이 이 생방송 중인 카메라를 향해서 좀 살려달라, 경찰을 좀 불러달라라고 애원하는 모습들이 장면에 많이 잠겼습니다. 감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에콰도르는 지난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치안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에콰도르와 치안 관리를 정말 잘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도 많이 가기도 하고요. 또 적도선이 딱 지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적도와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많은 분들에게 에콰도르 여행을 추천드렸었는데 불과 5년 만에 보시는 것처럼 인구 10만 명당 사망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중남미 최악의 범죄 국가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에콰도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이 사건들이 왜 어떤 이유로 발생하게 됐는지 한번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의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에콰도르의 무장범죄 조직 로스 조네로스라고 불리는 이 조직의 조직원들 13명가량이 보시는 화면 에콰도르 과야길이라는 지방에 위치한 TC 방송국 뉴스 스튜디오를 생방송 도중에 습격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총기를 들고 위협을 하고 또 인질들을 붙잡아서 협박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생방송 전파를 탔습니다. 과야길이라는 지역은요, 이 에콰도르에서도 큰 규모의 산업 중에 하나인 이 새우 양식장들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중소규모의 이 항구들도 많이 있어서 에콰도르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면을 쓴 10대 또는 20대로 추정되는 조직원들은 직원들과 아나운서, 방송인들 대상으로 이제 위협과 인질극을 하는 것이 생중계됐고요. 보셨던 것처럼 수류탄이나 폭탄, 총기로 위협 행위를 일삼았고 일부 건물 안에서 다량의 총성도 청취가 됐다고 합니다. 에콰도르 경찰은 즉시 전술대응팀을 투입해서 13명을 검거하고 인질들을 모두 구출했는데 현재까지는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보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말이에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아마도 에콰도르 대통령이 당일날 아침 선포했던 비상사태가 이들의 반발 행위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당선된 지 이제 2달도 안 되는 대통령입니다. 이 신참내기 대통령은 집권 2개월 차 만에 이 행정명령 111호의 명칭을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면 최근 에콰도르 내에서 다수의 조직범죄 집단이 전국적으로 납치, 강도, 폭동, 테러 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 행동들은 우리는 내부 무력 충돌로 간주하겠다. 따라서 내부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따라 선포하고 육군과 경찰 병력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이들은 내부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테러리스트 집단이다. 라고 선포하게 이르릅니다. 이례적이게도요. 이 행정명령 안에 범죄 조직의 명칭을 모두 담았습니다. 보시면 아길라스, 우리말로 하면 좀 독수리파, AK-47, 유명한 테러리스트들의 애용하는 총기 이름이죠. 까바예로스 오스쿠로스, 어둠의 신사들, 초네로스. 이번 사건의 주인공 초네로스는 지역의 명칭이라고 해요. 우리로 치면 무슨 마산파, 무슨 경남파, 무슨 파 이런 파 불리는 것처럼 지역의 이름을 딴 이름들이고 보시면 케이터필러, 옐로버스, 늑대파, 상어파, 마피아 등등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명을 실제로 행정명령에 언급을 하면서 이 조직들은 테러리스트 집단이다.
그러므로 현 시간부로 우리는 육군을 투입해서 군사작전을 개시하겠다라는 명령을 내리는 행정명령을 발효시켰습니다. 에콰도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제 생각에 지금 현재 에콰도르의 사태들은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한순간에 폭발한 걸로 보시면 상식에 걸맞을 것 같은데요. 현재 에콰도르의 상태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1990년대에 많은 중남미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때 에콰도르는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독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달러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이 60년대, 70년대까지 중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했고요. 보호무역주의 아래에서 수입 대체 산업화, 즉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적인 경쟁력도 상실을 하고 이제 크고 작은 국내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와중에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미국에서부터 불어온 신자유주의 열풍이 중남미에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중남미 나라들이 이 우경화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방, 긴축, 민영화, 금융 자유화 등 이제 경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가 일부 국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지만 중남미에서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개방을 통해서 중남미에 유입된 대부분의 해외 자본들이 매우 휘발성이 높은 단기 투기 자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명 포트폴리오 투자 자본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외부적 취약성이 증가하다 보니 주기적으로 외환위기가 여기서 한번 터지면 저기서 이어서 터지고 또 해결됐다 싶으면 또 한번 외환위기가 터지는 이런 굉장히 순환적인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90년대 말에 접어들면 이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원유뿐만 아니라 원자재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는데 여기에 아시아에서도 경제 위기가 발발하면서 원유 가격이 폭락하자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사실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외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즉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환율 정책을 여러 중남미 국가들이 시행했는데 대부분 결국 이 환율의 변동을 줄이는 정책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매일 환율이 증가할 수 있는 그 폭을 상한선을 제한하는 크롤링 페그제를 시행했고요. 그래서 브라질은 고정 환율제를, 아르헨티나는 거의 이와 유사한 통화위원회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와중에 에콰도르는 몇몇 나라와 같이 달러라이제이션, 즉 자국 통화를 완전히 미국 달러로 대체하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접어들어서 에콰도르는 자국 화폐를 완전하게 폐지를 하고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달러라이제이션이 이후 20-30년 뒤에 이 에콰도르의 매우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들을 야기했는지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0년대로 시간을 한번 더 보내보겠습니다. 이때 오일머니의 양면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기이기도 한데요.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석유 의존도가 상승하고 부정부패가 증가하는, 즉 일명 자원의 저주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콰도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석유 의존도가 꽤 되던 나라였는데 2000년도부터 달러라이제이션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도 경제 상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분노한 국민들의 지지로 2007년 좌파 정부의 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코레아 정부는 이 집권하자마자 굉장히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시기 2007년도부터 2008년 9년의 시기를 잘 지켜보시면 집권하기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의 직원들이 대규모 파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오펙이 감산을 단행하면서 이 석유 가격이 연일 폭등하던 시기였는데요. 이때 벌어들인 막대한 수출 자금을 가지고 인프라나 교육, 복지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 복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를 하면 당연히 빈곤이 감소하고 또 불평등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인기가 급상승했다라는 것도 놓칠 수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석유 의존도가 지나치게 상승해서 경제 다변화가 실패하도록 만들고 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 부정부패 증가 역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권 이후로 이제 급속하게 지속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부정부패 지수도 급격하게 동시에 비례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 석유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2016년 미국의 셰일 혁명과 석유 공급 과잉 사태가 벌어지면서 석유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되면서 이때 에콰도르의 경제도 물론 매우 악화가 됐겠죠. 석유 가격이 폭락을 했으면 본인들이 열심히 쓰던 복지 비용들을 줄일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본인의 이 치솟는 인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코레아 정부는 이 모든 지출을 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 급격하게 이제 외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레아 대통령은 임기 10년 만에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주하는 상태입니다. 코레아 대통령을 이어서 중도 좌파에 해당하는 레닌 모레노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나름 좌파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의 상태가 굉장히 위급하다 판단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니 우리 앞으로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 봅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 당연히 일부 저소득층의 취약성은 증가하게 되겠죠. 이 사건이 오늘날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첫 번째 그 빈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2017년부터 유럽의 마피아가 에콰도르에 상륙하기 시작하면서 이 에콰도르 내에 범죄를 하청합니다. 유럽의 마피아 입장에서는 서민층이 붕괴해서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어 있고 동시에 달러라이제이션이 시행 중인 나라는 본인들이 전진기지로 삼기에 안성맞춤일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곳이라면 범죄 조직을 구성해서 본인들의 입맛대로 사업을 펼칠 환경을 조성하기가 매우 쉽고 또 달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불법 자금을 쉽게 유출시키고 또 유입시키기도 하고 돈 세탁이 용이하다는 게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유럽 마피아들은 에콰도르에 진출을 하자마자 에콰도르를 마약 생산 유통 허브화 기지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해당 시기는 바로 북쪽에 위치한 콜롬비아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페루가 이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대규모 마약 조직 검거 소탕 작전을 벌이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남미에서 마약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필 때마침 달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에콰도르의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 가중되니까 마피아가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콜롬비아나 페루에서 생산되고 있는 어떤 이제 마약들, 이 재배된 마약들이 콜롬비아나 이제 페루 국경을 넘어서 에콰도르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에콰도르에 들어온 마약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과야길이라는 지방에 모두 집결하게 됩니다. 이곳에 집결된 마약들은 해상이나 공중 경로를 통해서 중미의 많은 나라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같은 나라들에 배송되고 이들 나라들에서 처리되고 가공된 이후에 포장인 된 상태로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전달되는 또 일부는 유럽으로 판매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마피아 조직들은 본인들의 이러한 마약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판매금으로 에콰도르 내의 범죄 조직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본인들의 사업이 조금 더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이제 마약을 유통시키고 생산할 수 있게 되려면 당연히 정치는 더 많이 부패해야 하고 또 치안은 더 악화되어야 하며 많은 국민들이 본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야 본인들의 범죄 행위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런 행위를 에콰도르 내에 있었던 원래 존재했던 크고 작은 이 범죄 조직들에게 하청을 맡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지원을 하면서 이 납치를 하고 또 주요 시설들을 방화하고 인간들을 테러하면서 강도하면서 이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본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좀 더 심어주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대는 우리 모두를 괴롭게 했었던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죠. 많은 나라들은 보시는 건 미국의 통화량 지표인데요.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통화량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 기반이 취약한 어떤 서민층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은행 이자율도 낮추고 대출의 기준도 조금 더 완화시키면서 많은 분들이 금융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위기 관리들을 해왔는데 에콰도르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즉 자체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나라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 모든 충격을 서민들이 그대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에콰도르의 이 실업률과 빈곤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에 하필 사춘기를 겪었던 현재 에콰도르의 10대, 20대 청년층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부모님에게 충분한 어떤 보호를 받지도 못했고 사회보장제도도 없었고 아예 그냥 이제 세상의 길거리에 놓여진 이런 청년층들에게 범죄 조직의 유혹은 매우 달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약 조직은 물론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오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무슨 뭐 용돈도 주면서 옷도 사입히고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다 보니 마치 유행처럼 10대, 20대의 젊은 에콰도르 청년층들이 대거 범죄 조직에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불과 5년 만에 현재는 2022년까지 이 차트는 보여주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최대 40명까지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 비율이 40명까지 치솟으면서 중남미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이제 변모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정부는 오랜 재정 악화와 또 치안관리 능력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재정 악화가 겹치면서 이들을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것으로 많은 분들이 내다보고 계십니다. 이런 빈틈을 틈타서 이 범죄 조직들은 정치에도 매우 깊게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정치인이나 대법관 등 주요 국가 인물을 암살하거나 또 테러하는 형식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는 아고스틴 인트리아고라고 하는 에콰도르 만따시의 현직 시장을 암살하기도 했고요. 작년 8월 달에 이 에콰도르가 대통령 선거철일 때 본인들에게 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대통령 후보를 선거기간 도중에 암살하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콰도르 정부는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인접국인 이제 페루는 국경지대에 어떤 이제 긴급 상태를 선포하고 육군까지 이제 투입을 해서 해당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선언하는 등 이후에도 주변국들의 많은 도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에콰도르의 현재 사태를 발단시킨 문제점들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라는 데에는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무력으로 소탕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걱정들 때문이겠죠. 현재 에콰도르와 국경 인근의 위협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콜롬비아 남부 지역이나 에콰도르 또 페루 북부 지역을 여행하거나 또 출장을 계획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또 이 주변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항상 일상 생활에 주의해 주시고 또 만약에 본인의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면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당 사태가 꽤 오랫동안 매우 뿌리 깊게 잡혀져 있는 문제점들인 만큼 근시일 내에 이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굉장히 애청하는 유튜브 채널이 언더스탠딩입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게 매일매일 챙겨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얼마 전에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에 지금 재직 중이신 양성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약은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돼서 부자 나라에 판매된다. 오랜 시간 중남미에 거주하면서 또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는지 잘 아는 사람으로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남미를 많이 애정하고 중남미에 좋은 미래가 있다. 우리가 중남미를 늘 지켜보고 또 공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미국이 이렇게 미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필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나라를 바로 지척에 둔 그런 이유로 물론 덕을 본 적도 있지만 부자 나라에서 증가하는 마약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중남미 많은 나라들이 마약 생산국이자 유통국이자 그런 범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던 현실이 조금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만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들이 필요한 시점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이제 소위 히로뽕, 메삼펜타민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히로뽕 공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모든 범죄와의 전쟁을
성공으로 끝마치고 좀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은 안 할 뿐 요즘 마약 소비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 중남미에도 양국과 같이 이런 마약의 공장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치안이 안전해지고 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좀 안전망이 두터워지고 좀 풍요로워지는 시기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다시 중요한 기쁜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저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중남미의 소식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